제약된 시간 내에 빨리 푸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러려면 문장 속에서 빨리 키워드를 찾아야 돼. 응? 자, 빠른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자, 이어서 문제 6번을 보면 청문에 대해서 묻고 있어. 청문. 자, 1번 어때? 청문을 해야만 하나? 하는 게 문제지. 해야만 하냐. 자, 1번 첫째 끝에 중요한 게 있어. 당사자가 청문합시다 하고 신청하면 청문해야 되냐? 해야 됩니다. 법은 이렇게 놨거든. 다음에 세 가지 경우에 청문한다. 한다가 하여야 한다는 기속행위야. 그 세 가지가 뭐라 그랬어? 첫째, 법에서 하라고 돼 있을 때, 그 다음에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세 번째가 간단히 말해 당사자가 청문하자고 신청할 때, 물론 어떤 처분이시냐 하는 제약 조건이 있지만 어쨌든 간단하게 하면 신청하면 청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앞에 전제 조건 좀 그냥 간단히 보면 뭐야? 인허가 내줬다가 취소할 때, 아까 또 조합이나 법인 설립 허가 내줬다가 취소할 때, 그 다음에 신분 자격 박탈하는 처분일 때,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전제는 있지만 그거 갖고 내지는 않더란 말이야. 그래서 신청이 있으면 청문하여야 한다. 이해한단 말이야. 응? 2번. 청문 주재자가 될 수 있는 자 크게 둘이야. 하나는 뭐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가진 자 중에서 선정. 아니면 또 하나가 뭐야? 행정청의 소속 직원 중에서. 그래서 행정청의 소속 직원도 청문 주재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 야 행정청이 뭔가 불이익 처분할 자인데 시장이 불이익 처분할 처분청인데 시장 소속의 공무원을 시 소속의 공무원을 그 사건에 대한 청문 주재자로 선정하는 중 공정성에 문제 있지 않냐 하는 비판이 가해질 수는 있어. 그렇지만 법은 뭐야? 행정청의 소속 직원도 청문 주재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놔두고 행정청의 소속 직원도 청문 주재자로 선정할 수 있다. 그래서 답 2번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 숫자 7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 즉 청문 주재자로 선정이 되는 자는 그 자기가 청문 진행할 사안에 대해서 뭔가를 좀 알고 진행을 해야 제대로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청문 주재자로 선정을 하면 그 선정된 청문 주재자에게 관련 사안에 대한 자료를 미리 보내주도록 돼 있어요.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응? 그래서 알아두고. 그 다음에 4번은 우리 아까 했지 끝에 핵심은 뒤에 거야.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조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거든. 아까 했죠? 있다 그랬어. 따라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7번 발레이 태도 절차 관련돼서 또 나왔다. 직외제 처분 행정 절차 안 지켜도 된다. 틀렸네. 또 답이 됐네. 적용된다. 응? 1번 X. 그 다음에 2번 이제 딱 모아놨다. 보직 해임 직위해제하고 똑같은 얘기야. 그럼 안 지켜도 된다. 절차 안 지켜도 된다. 별도로 적용 안 된다. 맞지? 결론. 그 다음에 3번. 자, 첫째 끝에 제주도지사가 절대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변경하는 의의 성격은 재량행위다. 근데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보전지역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건 아니다. 안 거쳐도 된다. 이게 또 판례야. 응? 재량행위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응? 그 다음에 4번은 뭐에 대해서 묻는 거야? 이유 제시에 대해서 묻는 거야. 이유 제시? 그러면 행정위원이 이유 제시를 여기 보면은 셋째 줄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은 처분을 내보낸 거야. 그치? 그러면 일단 이 말을 보면 이거 이유 제시 제대로 안 해서 위법일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 앞에 전제가 뭐야? 응? 상대방은 당사자는 자기가 어떤 근거와 이유 때문에 처분이 이루어진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돼 있대. 응? 그래서 그에 승복 못하면 어떻게 불복해서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아무런 지장을 안 받아야 돼. 별다른 지장 안 받게 돼 있대. 이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됐다면 원래
처분할 때 이유 제시도록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거든. 상대방이 무엇 때문에 이런 처분을 받는지 이유를 알게 하고 거기에 승복을 못하면 어떻게 불복할지 이거를 알도록 하려는 건데 그걸 다 알 수 있도록 해놨대요. 처분서에. 그랬다면 셋째 줄 굳이 그 근거, 법적 근거 조항, 이유 아주 구체적으로는 제시 안 했다 치더라도 다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돼 있다면 이유 제시하도록 한 목적은 다 충분히 달성된 거로 보기 때문에 그랬다면 이유 제시 위반으로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게 판결이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항상 이런 문장이 나오면 상대방이 충분히 알 수 있고 불복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다. 그러면 괜찮다는 거예요. 응? 자, 정답은 1번. 응? 그 다음에 문제 8번. 이번엔 사전 통지. 틀린 거로래. 자, 사전 통지, 사전 통지하고 상대방 의견 청취하는 거 있지? 청문이나 의견 제출 기해 준 거. 사전 통지, 의견 청취는 불이익 처분에만 하게 돼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미 준 권리익을 제한한 처분할 때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1번 말이야. 따라서 이익 주는 처분할 때는 사전 통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응? 1번 맞고. 그 다음에 2번. 2번이 틀렸네. 그죠? 우리 1번이 법조문이거든? 그럼 1번에 당사자에게, 이 당사자가 누구냐면 상대방한테 의무부가 권익 제한한 처분할 때 사전 통지하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사자한테 이익 주는 거라면 상대방한테 이익 주는데 그게 다른 제3자한테 불이익한 결과가 되네. 그럴 경우에는 제3자한테는 사전 통지 반드시 하라고 돼 있지는 않은 거죠. 응? 그래서 2번이 X야. 물론 이제 이 불이익 입장에 있는 제3자가 행정청에 신청하거나 해가지고 어떻게 행정 절차에 참여하도록 인정이 되면 그럴 때는 인정될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런 말이 없는 한은 행정청이 알아서 통지하도록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번으로 답을 하고요. 3번은 자, 침해적 처분을 한대. 불이익 처분한대. 그런데 처분할 때 원래 이거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 거쳐야 되는데 안 해도 되는 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면 안 해도 되겠지만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불이익 처분했다면 위법이며 취소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 4번 아까 나왔어.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딱 뜨면 물어보는 거 딱 하나야. 사전 통지 대상이냐 아니냐? 아니다. 자, 답 2번. 그 다음에 문제 9번 이유 제시에 대해서 온 거죠. 이유 제시는 불이익 처분할 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원칙적으로 모든 처분할 때 하는 건데 법은 3가지 안 해도 되는 예외 사유 거기에 해당될 때만 이유 제시 안 하는 거야. 원래는 모든 처분할 때야. 따라서 1번 맞는 거야. 앞에 불이익 처분할 때만이 아니라 신청받고 거부할 때도 이유 제시해야 됩니다. 응? 그러니까 그냥 크게 생각하면 이유 제시는 불이익 처분에만 할 때만 아니라 모든 처분에 해당되는 거다. 다만 3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만 이유 제시 안 해도 되는 거고. 응? 그래서 1번 동그라미 틀린 거 오라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번은 신청 내용 다 그대로 들어주는 처분은 처분할 때도 이유 제시 안 해도 되고 처분한 후 요청해와도 안 해줘도 되는 유일한 거. 그지? 그래서 맞습니다. 3번은 단순 반복적 처분 아까 했어. 처분할 때는 이유 제시 안 해도 된다. 근데 요청하면 해줘야 된다. 4번 자, 이건 이유 제시지. 그지? 여기도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상대방의 근거를 알 수 있을 만큼 상당한 이유를 제시해 줬으면 충분한 거래. 굳이 셋째 줄 법 몇 조 몇 항 이런 것까지 꼭 안 써놔도 상대방 다 알 수 있어. 몇 조 몇 항 때문에 자기 응? 뭐 불이익 처분 받았는지 이유 거부 받았는지 알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응? 그렇게 돼 있다면 이유 제시 한 거로 인정해 준다. 응? 그래서 4번이 X지. 즉 어떻게 돼? 둘째 줄 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했다면 굳이 그 법 몇 조 몇 항 이런 근거 그 구체적 조항 및 그 법 문구 내용까지 명시 안 했다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결론입니다. 응? 결정적인 건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했으면 충분하다 이겁니다. 응?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10번 사전 통지에 대해서 물어봤다. 1번 의무 부과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할 때, 불이익 처분할 때만 하는 거잖아, 사전 통지. 그 다음에 2번 또 나왔다. 생략. 3번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사유가 3가지 있다. 그치? 하나가 뭐였어? 긴급.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나왔듯이 처분의 성질이 이런 처분의 성질을 갖는 것일 때는 사전 통지 안 해도 된다. 세 번째가 뭐야? 우리가 객관적으로 뭐 자격 없어지는 게 증명될 때, 그지? 뭐 그런 거잖아. 응. 그리고 그래서 3번 맞고 4번 어때? 아까 나왔지? 공사 중지 명령 내릴 때 이거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예외 사유야? 아니다. 결론만 빨리 내. 공사 중지 명령 딱 뜨면 예외 사유 아니다. 기억해야지. 응? 해당한다. X입니다. 4번 정답. 그다음 11번 청문 또는 공청에 대해서 묻고 있어. 1번 어때? 키워드 첫째 청문 절차 거쳐야 되는데 안 거치고 처분했대. 절차하자만으로도 위법. 단 위법 정도는 판례가 취소 사유를 보잖아. 응? 청문 절차 하자는 무효로까지는 안 본다. 취소 사유로 본다. 2번 간단히 말하면 청문할 때 아까 10일 전까지 미리 통지해야 되는데 늦게 했어. 뭐 7일 전에 통지를 해줬어. 근데 상대방 청문한 날 나와서 충분히 변명 기회를 보장받았다면 그 정도의 흠은 치유된 거랍니다. 이게 청문 절차 하자의 치유 인정한 판례. 그 다음에 3번 또 나왔다. 전자공청회 따로 절대로 못한다. 통상적인 공청회 병행해서만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맞습니다. 4번 키워드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나왔대. 청문하는 날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나오면 다시 기회 안 주고 그냥 막바로 처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끝낼 수 있거든. 청문 끝낼 수 있는데 정당한 사유 있으면 그냥 끝내면 안 되고 다시 날짜 잡고 다시 기회를 줘야 되는데 첫째 주 끝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러면 둘째 주 끝에 다시 의견 진술 증거 제출 다시 기회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 이렇게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4번이 답이죠. 만약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그냥 끝내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12번 절차상 하자. 1번 실체법상, 이건 쉽게 말하면 내용상으로는 아무리 문제 없더라도 절차만 안 지켰어도 위법이다. 위법으로 본다. 그래서 위법이면 취소 사유가 돼서 취소될 수 있다. 1번 2번은 이유 제시 어느 정도로 해야 돼? 상대방이 뭐 때문에 이런 처분을 받았는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근거와 위반 사실, 이유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제시해 줘야 된다 이거죠? 2번 3번은 처분할 때 이유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유 제시 안 했어. 그죠? 근데 늦게라도 하면 나중에라도 왜 이런 이유로 처분했다고 나중에라도 뭐 보내주거나 그러면 치유될 수 있어. 그지? 그럼 3번 5야? 치유될 수 있는데 늦게라도 보내주면. 근데 너무 늦게 보내주면 안 되지. 어느 시한까지 보내줘야지. 그 시한이 언제까지야? 상대방이 절차 안 지키고 했다 해서 위법이라고 심판 소송 제기하기 전까지 보내줘야 돼. 근데 여기 뭐가 나왔어?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이게 잘못된 거야. 그러면 이미 소송 지나서 2심 끝나기 전까지만 보내주면 치유된다? 이건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심판 소송 제기되기 전까지. 응?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자 치유될 수 있다. 응? 늦게라도 보내주면 보완하면. 근데 사실 변론 종결시가 X. 3번이 답이야. 4번은 아까 청문 하자 있었는데 치유 인정한 사례. 그지? 그래서 3번 정답. 그 다음에 13번 판례의 태도 틀린 거. 자 1번. 자 세금 부과라는데 세금 부과는 반드시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 기재해서 부과돼야 됩니다. 그래서 납세 고지서 서면으로 과세 처분한 거 일단은 형식은 맞아. 근데 고지서에 반드시 기재사항, 필수 기재사항 기재를 해야 되거든. 근데 여기 보니까 필수로 기재된 세금액 산출 근거
기재가 안 돼가지고 세금부가 나갔대. 이건 어떻게 된대? 일단 위법이야. 응? 위법은 맞는데 당연 무효로는 안 봤어. 뭐 무슨 사유로 본다? 취소 사유. 응? 취소 사유일 정도지 무효라고까지는 아직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됐네요 벌써. 응? 2번 아까 했어. 둘째 줄. 상당한 이유를 제시해 줬다면 굳이 셋째 줄 구체적 조항까지 명시 안 했더라도 괜찮다. 아까 했지? 응? 상당한 이유를 제시했다면 구체적 조항까지 명시 안 해도 괜찮다. 3번은 응? 자, 누가 공청회를 연대? 두 번째 줄 추모공원 건립추진협의회. 그러면 첫째, 얘는 행정청이 아니야. 그러면 셋째 줄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최하는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이 정한 공청회 절차를 지켜야 될 의무가 없다. 행정청이 개최하는 공청회만 행정절차법상의 공청회 절차를 지켜야 된다. 추모공원 건립추진위원회는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상의 공청회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4번은 아까 나왔어. 협약. 야, 뭐 번거롭게 청문 같은 거 하냐? 협약했다, 맺었다 그래서 청문 같은 거 안 거쳐도 되는 예외 사유 아니다. 응? 그러니까 끝에 가면 청문을 배제할 수 없다. 청문 안 하고 해도 되는 거 아니다라는 뜻이지. 응? 안 거쳐도 되는 거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응. 자, 5. 그래서 정답은 1번. 응? 그 다음에 14번은 틀린 거 또 나왔다. 이제 뭐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겠다. 신청에 대한 거부, 사전 통지 아님, 대상 아님. 2번, 2번에 두 가지 공부해야 돼. 자, 첫째 줄 퇴직연금 환수 결정. 그 다음에 첫째 끝에 법령에 따라 당연히 정해지는 것. 그러면 앞에 건 자르고 법령에 따라 내용이 다 정해진 거야. 근데 행정청은 그렇게 법에 따라 내용 다 정해진 걸 문서로 통보하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한테 미리 이거 나간다 통보하고 상대방 얘기를 다 들어본다 한들 법에 따라 다 결정난 건데 그거 행정청이 바꾸고 뭐 변경해 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한다는 게 무의미한 거지. 그래서 그거 안 거쳐도 된다는 거예요. 응? 그거의 구체적 예가 바로 퇴직연금 환수 결정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두 개 다 나와. 퇴직연금 환수 결정. 그 다음에 법령에 따라 당연히 다 내용 정해진 거. 응? 이거는 뭐 안 해도 된다. 둘째 끝에 의견 진술기에 안 주고 해도 의견 진술기 줘봐야 아무것도 행정청이 참작해서 바꿔줄 수 있는 게 없는 건데. 그래서 안 주고 해도 위법 아니다. 응? 딱 그렇게 나눠. 그 다음에 3번은 갑자기 뭐 나왔나? 첫째 끝에 지위승계 신고 수리래. 지위승계 신고는 수리 요하는 행위고, 응? 신고고. 그러면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나? 두 가지 효과가 생긴다. 종전업자의 허가를 취소하고 신고해온 양수인에게 새로운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부여해주는 두 가지 효과. 그렇다면 신고해온 자에게는 이익 주는 처분이 되지만 종전 영업자에게는 허가를 박탈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종전 영업자는 수리 처분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가 되니까 그 자한테 수리하기 앞서 사전에 수리할 예정이라고 통지하고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수리 처분을 결정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절차 거쳐야 된다. 종전업자에 대해서. 종전업자는 이미 받았던 권익을 제한받는 자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지? 맞고. 그 다음에 4번은 자, 첫째 줄 도로구역 변경 고시. 이게 기회돼요. 근데 이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 도로구역이 이렇게 바뀝니다. 특정인한테 하는 거야? 모든 사람한테 하는 거야. 불특정 다수인한테. 야, 그럼 불특정 다수인 다 찾아내서 다 통지에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응? 또 이런 거는 그냥 공고하고 공고 방식으로 한단 말이야. 고시 공고. 그래놓고 관심 있는 사람은 와서 의견 제시해라 이렇게 해서 기간 내 저 의견 제시 받고 이렇게 처리하는 거지. 행정청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개별적으로 통지해서 의견 진술기 해주고 들어보고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요걸 좀 바꿔. 도로구역 변경 고시
또 다른 말로 하면 고시 공고 방식으로 처분. 더 나아가 누구를 대상이야? 불특정 다수인. 이 말 속에는 불특정 다수인 대상이야. 응? 불특정 다수인 대상으로 고시 공고 방식으로 처분할 때는 뭐야?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안 거쳐도 된다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4번 X. 의견 청취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안 봐요. 의견 청취 안 거쳐도 된다는 거예요.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15번 옳은 거 고르래. 1번 X. 어디가 X일까? 당연무효 아니지. 취소 사유. 응?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또 나왔다. 끝에 협약 맺었다고 사전 청문 같은 거 안 하기로 협약 맺었다고 안 해도 되는 예외 사유? 아니다. 맞네. 끝에 가서. 네, 3번 첫째 끝에 국민한테 이익 줬던 행위를 취소한대. 이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 있으면 신뢰 이익 고려할 필요 없지만 상대방 귀책 사유 있으면 그 수익적 처분 존속될 것이라고 신뢰한 이익과 그죠? 취소해야 될 공익적 필요 이익 형량에서 취소해야 될 공익적 필요가 더 크게 나와야 취소할 수 있다. 그치? 그런데 앞에 보니까 뭐야?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가 있대. 응? 그러면 어떻게 돼? 상대방의 신뢰는 고려할 필요는 없어. 취소하는데. 아니 근데 상대방의 신뢰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건 내용적인 거고 절차까지 상대방의 귀책 사유 있다고 절차까지 안 거쳐야 되는 건 아니야. 일단 상대방한테 이익 나갔잖아. 다시 취소하려면 절차는 거쳐야 돼. 근데 신뢰 이것까지 고려하면서 취소 여부를 결정할 필요는 없지만 절차는 지켜야 되는 거야. 따라서 이게 믿기야. 뭐 앞에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서 취소하게 됐대. 그게 믿기야. 헷갈리게 만드는. 그랬다 그래도 취소하는 절차는 거쳐야 되는 거지. 응? 신뢰는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절차는 거쳐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취소하기에 앞서 사전 통지하고 의견 진술은 들어야 됩니다. 대상이 돼야 되는 거야. 절차는 적용 맞습니다. 신뢰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서 3번 이게 X. 답은 2번이네. 옳은 거니까 3번이. 4번 아까 했지. 불특정 다수인 대상으로 고시 공고 방식으로 처분하는 거. 이거는 다 개별적으로 사전 통지하고 의견 듣는 절차 안 거쳐도 된다 이거야. 응? 근데 뭐라고 써놨어? 이것도 다 응? 응? 대표자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 아 이건 만들어낸 거야. 응? 아니 대표자 없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도로구역 변경합니다. 누가 대표자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아 이건 말도 안 이건 없는 거 만들어낸 거고. 그래서 이때는 아예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절차 안 거쳐도 된다. 응? 그래서 맞는 건 2번. 그 다음에 문제 16번 틀린 거. 이제 행정절차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이다. 그지? 그러면 1번은 만나서 전달하는 게 교부죠? 응? 만나서 전달하는데 꼭 그 상대방 본인에게만 전달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 종업원 뭐 동거하는 가족에게 전달해도 되는데 뭐야? 근데 첫째 끝에 그 상대방이다 또는 종업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받기를 거부한대.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받기 거부한다는 걸 기재하고 그 장소에 놓아두고 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1번 동그라미. 2번. 자,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그래서 사전 통지를 안 할 경우에도 행정청은 어떻게 돼? 사전 통지, 그러니까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 안 한 사유를 알려줘야 된다. 응? 그러니까 최종 처분 나갈 때 왜 사전 통지 안 했는지 이유를 알려줘야 된다. 다만 신속 필요할 때는 먼저 처분을 하고 나중에 사유를 알릴 수 있다. 이거 행정절차법의 규정 그대로입니다. 응? 그러니까 사전 통지를 안 해도 되는 사유일 때는 바로 처분을 그지? 예. 사전 통지 안 하는 경우에도 처분할 때 왜 사전 통지 안 했는지
알리고, 다만 신속히 할 때는 먼저 처분하고 나중에 알려도 된다, 이런 뜻. 맞아. 법 규정. 3번은 할 수 있다가 아니란 말이지. 법은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야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신청하면 청문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4번 아까 해서 청문 주재자한테 7일 전까지 관련 자료 보내줘라. 7일 전까지. 청문은 숫자가 둘 나와. 청문 받을 당사자한테는 10일 전까지 알려주고, 청문 주재자한테는 7일 전까지 관련 자료 보내주고, 그거 주의해두고. 3번이 정답. 이거는 뭐가 있어? 문제가 왜 안 들어가 있지? 문제는 이거는 이제 민원처리법이라는 게 있어. 민원처리법. 거기에 들어있는 건데 틀린 거 고르라는 문제야. 민원처리법. 그래서 민원이란 건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뭐 처분 등 뭐 굉장히 폭넓은 거야. 뭐 허가, 뭐 인가, 뭐 이런 거서부터 우리 동네 하수구가 막혔어요서부터 뭐 별거 다 들어가는 거야. 하여튼 너 자기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 뭐 이런 거 다 특정한 행위 요구하는 걸 민원이라고 하는데, 이거 민원의 종류는 크게 일반 민원과 고충 민원으로 나누고, 그 중에 일반 민원은 법정 민원, 질의 민원, 건의 민원, 기타 민원 이렇게 네 가지로 또 구분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민원인은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 법인, 단체를 말하고, 다만 행정기관하고 다른 행정기관, 또 행정기관하고 사법상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자, 성명 주소가 불명확한 자는 민원인으로 인정 안 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3번 다수인 관련 민원이란 5세대 이상, 그죠? 5명 이상, 5세대 이상과 관련된 문제로서 5명 이상이 연대 서명해서 제출하는 민원이래. 5세대 이상. 여기까지 문제 없어. 4번이 답이야. 이제 이 법에서 전자민원 창구라고 하는 거 있죠? 전자민원 창구는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내지 공공장소 등에 설치해서 민원이 직접 민원문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 이게 아니야. 이거 뒤에 얘기는 뭐야? 민원 발급 창구라고 하는 겁니다. 민원 발급 창구. 전자민원 창구는 어디에 있는 거야? 홈페이지에 있는 거야. 홈페이지에 국민들이 사이트로, 인터넷 사이트로 이렇게 신청하고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데를 전자민원 창구. 요거는 민원 발급 창구. 민원 발급 창구.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딸내미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는데 뭐였더라? 요새는 학생증에다가 학생증 만들어주면 거기다가 은행 뭐서부터 카드 기능까지 학생증 하나로 다 하나 봐. 그래갖고 애들 이제 은행에서 뭐 카드 기능 이걸 부여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초본을 떼우래. 그런데 일요일 날 또 나한테 얘기를 하네. 그래갖고 그 관공서 문 닫잖아. 예, 그래서 그거 걱정 마. 여기 저 동네 지금으로 하면 저 자치센터, 동사무소 거기도 있을 것 같고, 거기 없으면 뭐 홈프로스나 이런 데 가도 되고 뭐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동네 주민센터 갔더니 옆에 딱 이렇게 이 창고 있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거지, 그치? 그래서 한 잔 뗐지. 근데 우리 딸내미 학생증에 사진 넣었는데, 와, 그거를 그 뽀샵을 얼마나 했는지 외계인처럼 만들었어. 본인은 그게 마음에 든대. 우리 본인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딴 사람이야. 무슨 인형처럼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이게 해도 너무하구만. 응? 참. 네. 그게 한 번 하면 3년 가나? 3년 내내 가나? 아이고야, 참. 그래서 그걸 또 원래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 거기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해주는데 그게 또 마음에 안 들어 봐.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또 이렇게, 나도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애엄마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걸 또 이렇게 보통 주잖아. 그 원본 이렇게 전자문으로. 그거 가지고 또 어떻게 돈 내고 뽀샵 어떻게 또 신청을 해서 했는지, 하여튼 이상한 얼굴을 만들어 갖고 만족한다는 것 같아. 본인은 웃겨.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그 민원 얘기는 가볍게 한번 다뤄본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정보 공개. 자, 1번. 모든 국민이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다. 모든 국민에는 사람, 법인 아닌 단체도 다 포함한다. 1번이네 답이. 2번 어디가 틀렸을까요? 익명 아니다. 청구인의 이름, 응? 주소, 연락처, 그런 거 다 기재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익명이 아니라 실명으로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3번 어디가 틀렸을까? 응? 제3자 관련 정보를 누가 청구했다. 그럼 공공연은 어떻게 해야 돼? 지체 없이 알려줘야 돼. 3자한테. 근데 지체 없이 알려주는 건 의무야. 근데 3자의 의견을 듣는 건 의무는 아니고 재량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고쳐야 돼? 지체 없이 통지하고 콤마. 그 다음에 필요하면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응? 그래서 요걸 구분해놔. 통지는 의무, 의견 청취는 재량. 응? 그래서 3번 그 끝에가 틀린 거야. 네, 4번은 비용 누가 부담하게 돼 있어? 청구인이 부담한다. 응? 그래서 1번이 옳은 거. 2번은 틀린 거 오르래. 1번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 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있다 없다. 나는 이거 복사해달라고 그래서 어떤 문서 복사해달라고. 근데 행정기관은 귀찮대. 그래서 복사하는 거 말고 그냥 이 자리에서 보고 가요 하고 이제 보고 가라고 열람해준대. 그러면 공공기관은 마음대로 공개 방법을 선택? 안 된다. 공개하는 방법은 청구인이 선택한 방법대로 해줘야지 공공기관이 마음대로 방법을 선택할 재량은 없다라는 게 판결이에요. 따라서 1번 맞아. 응? 공공기관은 공개 방법을 선택할 재량 없다. 2번은 정보공개 청구했다가 거부받았거나 뭐 세 가지가 있어요. 거부받았거나 아무 대답이 없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정보는 빼고 일부만 알맹이 없는 정보만 일부만 부분 공개를 했거나 아니면 20일이라도 아무 응답이 없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돼? 30일 안에 이의 신청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 청구할 수도 있고 소송 갈 수도 있죠. 그러면 1번 비공개 결정 30일 안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 신청할 수 있고, 그지? 셋째로 이의 신청 안 거치고 바로 행정심판이나 소송 내도 돼. 2번 맞죠? 3번은 내가 정보공개 청구했더니 공공기관이 야 그거 얼마 전에 누가 청구해서 다 공개해 준 건데 왜 또 인터넷에 다 퍼져 있어? 이런 이유로 거부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도 공개해 줘야 된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거부한 거 위법이다고 소송 냈다고 그 재판할 소외이익 없는 거 아니다. 응? 그래서 맞아. 4번은 둘째 줄 끝에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보공개위원회를 둔다. 응? 정보공개위원회가 어디 소속으로 돼 있느냐 이게 포인트야. 어디 소속이야? 대통령 소속이야? 국무총리 소속이야?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이야? 정보과학 정보통신부 장관 소속이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인가? 그렇지. 지금 현재 부처가 복잡해. 하도 명칭이 하도 바뀌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입니다. 정보공개위원회 대통령 소속 아니에요.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대통령 소속인 게 하나 있긴 있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통령 소속. 정보공개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응? 그래서 4번. 응? 헷갈리죠?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틀린 거. 2번은 이미 했어. 그쵸? 이것도 공개 대상이다. 그런 이유로 거부하는 거 안 된다. 그지? 3번. 정보공개 원래 모든 국민은 처음부터 정보공개 청구권이라는 게 당연히 인정되는 거야. 그런데 청구했다가 거부받으면 그거 자체로 이미 권리를 침해받은 거라 그것만으로도 소송할 자격이 바로 인정되는 거야. 따라서 청구했다가 앞에 정보공개 청구는 바로 법률에 의해서 바로 인정되고 있는 구체 권리다. 구체 권리.
거부당하면 그것만으로도 권리를 침해받는 거니까 바로 소송할 자격 인정된다. 5. 4번 첫째 줄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고 무조건 다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야? 자, 이런 이유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지만 그 소송 기록에는 안 들어있는 사항이다. 그러면 그거 거부할 수 있는 거야? 소송 기록에 들어있건 안 들어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소송 기록에 포함된 내용만 되는 게 아니라 소송 기록에 포함 안 된 것도 뭐 할 수 있어? 공개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 중요한 건 뭐야? 이게 공정한 재판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공개하면 안 되는 거고, 공정한 재판을 해칠 우려가 없으면 공개하는 거야. 공개 대상이 되는 거야. 그게 소송 기록에 포함돼 있건 안 돼 있건, 그죠? 따라서 어떻게 돼? 둘째 줄 끝에 소송 기록 자체에 꼭 포함되어 있는 내용일 필요는 없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소송 기록에 포함이 안 돼 있더라도 어떻게 돼? 공정한 재판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이면 공개하면 안 되는 거고,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반대로 얘기해서 소송 기록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공정한 재판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비공개 대상이 되는 거고, 그지? 중요한 건 뭐라고? 소송 기록에 포함되어 있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공정한 재판을 해칠 우려가 있냐 없냐 이거에 따라 결정하는 거다, 그지? 응? 그래서 4번도 맞는 거야. 응?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이야. 1번이 왜 틀렸을까요? 자, 다른 법률의 위임을 받아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해 놓은 거는 대통령령하고 조례만으로 한정이 돼 있어요. 응? 따라서 부령은 X입니다. 총리령도 X, 부령도 S. 응? 대통령령하고 조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중앙선관위 규칙 이런 게 쭉 들어있는데 시험은 그거는 안 낼 거야. 응? 그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이런 것까지는 안 내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이렇게는 낼 수 있어. 근데 대통령령하고 조례에서 이 정보는 비공개로 한다 이렇게 정해놨을 때만 그걸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는 거야. 대통령령하고 조례만이야. 총리령, 부령 아니야. 그래서 부령 때문에 그 부령 자리에 조례가 들어가야 돼. 조례. 1번이 답이야. 그 다음 문제 4번 틀린 거 고르래. 1번 외국인 중에서 외국인도 정보공개 청구권을 인정하는데 우리나라 법 스스로가 요러요러한 외국인한테만 정보공개 청구권을 인정한다라고 제한을 둬놨어. 따라서 우리 국민과 똑같이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에게 정보공개 청구권 주면 우리도 똑같이 다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야. 우리 스스로가 딱 3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한테만 정보공개 청구권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국내에 주소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 두 번째가 여기 나왔듯이 학술 연구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 세 번째가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 법인이나 단체, 이렇게 딱 셋만 인정해 놓고 있거든. 따라서 1번 맞습니다. 2번은 정보공개 청구 들어가면 원칙적으로 며칠 이내 결정 내려야 돼? 10일. 다만 부득이하면 10일 범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어. 그죠? 그 다음에 2번도 맞고, 3번은 아까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응? 근데 앞에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이런 건 미끼야. 그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딱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이것만 확고하게 가져. 청구인이 부담한다. 그 다음에 2번은 뭐야? 이의신청 필수로 거쳐야 되는 거 아니다. 이의신청 안 거치고 바로 행정심판 청구해도 되고, 이의신청 행정심판 다 안 거치고 바로 소송 내도 되고. 응? 그래서 정답은 3번 쉬운 문제였고, 그 다음에 문제 5번 틀린 거 1번 판례. 야, 학폭위 회의록 비공개 대상 정보다. 공개하면 안 되는 정보다. 그지? 그 위원들이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 죄를 퇴학시켜야 됩니다. 막 이렇게 발언한 내용. 이거 누가 발언했는지 알려지면 집에 찾아간다는 얘기지. 그지? 칼부림이 날 수도 있고 학부모들끼리 난리가 날 수도 있겠죠. 비공개 대상 정보 맞다. 그다음에 2번 정보공개 청구권이 이게 이제 국민의 알 권리라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리로서 인정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 여기
실제 정보 공개받아서 무슨 제 정당한 목적으로 활용할 생각도 없이 뭐야 여기 공무원 괴롭히기 위해서 계속 청구 쓸데없이 이런 것까지 허용하려는 건 아니다. 그래서 결국 2번의 끝에 보면 두 번째 끝에 첫째 뭐야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한다든지 아니면 오로지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만 정보공개를 청구한다. 이런 경우는 이게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이 돼서 정보공개 청구권 행사 인정 안 해준다. 그러니까 공개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거기는. 자 2번 맞고 3번은 아니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안 갖고 있대요. 안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된대? 정보공개 거부한 거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이익이 없다. 야 이거 나오니까 요새 얼마 전에 나왔던 보도가 생각나. 뭐 있었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저기 뭐야 세월호 사건 사고 난 날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뭐 하고 있었는데 정보 공개해달라고 시민단체 청구했어. 그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그랬더니 거부했어. 소송 냈어. 소송했는데 그 과정에서 뭐가 있었어. 이미 대통령 기록물이라 그래서 다 이제 이관됐다는 거야. 그거 30년 동안 못 열어봐.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자기는 이제 그 정보 안 갖고 있다. 그래서 판결을 못 냈겠어. 뭐야 이거. 그 비서실장이 이 정보를 더 이상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 각하. 그게 결론이야. 얼마 전에 나온. 그렇지? 그래서 앞으로 30년간 세월호 7시간 동안은 어떻게 대통령의 행적이 어땠는지는 영영 비밀로 묻혀 있다. 30년이 지나야 내 생전에 볼 수 있으래라. 자, 그래서 이거는 공공기관의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은 안 갖고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되는 거야. 인정이 된 경우에는 굳이 뭐 이건 재판을 계속할 실익이 없는 거지, 그지?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4번이 답이네. 일단 공개 대상이 되는 문서는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것이래야 되고 다만 꼭 원본을 공개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 원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지 판결문이. 원본 아니어도 괜찮다. 원본이어야 된다. 4번이 X. 4번 정답. 그 다음에 문제집 6번. 옳은 거 다 골라봐라. 가. 시민단체도 정보공개 청구권 인정돼요. 법인 아닌 단체 또 설립 목적 아무것도 안 따져. 정보공개 청구권 인정한다. 우리나라에서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청구 제일 많이 해요. 자, 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50%나 됐다 벌써. 그다음에 나. 자기하고 직접 관련 없는 정보도 청구할 수 있나? 그렇지. 이게 이해관계에 있는 정보만 청구하는 게 아니다. 이게 알 권리라는 차원에서 국민이 관심 있는 사항은 다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리익보와 직접 관련 없는 정보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없다 그랬네? 나 X. 없다 그런 게 X. 있다라고 해야지. 나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럼 가 들어가고 나 들어가면 안 되면 답은 나와버렸네. 너무 빨리 답이 나오게 됐다. 그죠? 다는 구술이 말이잖아. 말로도 청구할 수 있다. 맞고. 그죠? 다만 말로 청구하면 담당 공무원이 또 그 앞에서 문서에다가 다 받아 적고 사인 받고 이렇게 한 거야. 말로 상대방 국민은 말로 청구해도 돼. 말로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그럼 어디가 틀렸어? 원칙적으로 10일 안에 결정해야지. 연장할 때 이제 최장 10일까지 연장해서 총 20일이면 되지만 원칙은 이제 10일 안에 결정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20일 안에 10일. 많은 비용은 청구인이, 반은 이의 신청 안 거치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틀렸네. 그래서 1번. 복잡할 것 같아도 쉽다. 그 다음에 7번. 정보공개 옳은 거. 가 어때? 역시 아까 했잖아. 그 정보와 이해관계에 있어야만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이해관계 없어도 다 청구할 수 있어요. 이해관계 가진 당사자에게만. 첫째도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는 거야. 모든 국민에게 인정인데 그리고 청구한 정보와 이해관계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 X. 그다음에 나는 아까 얘기했지. 3자 관련 정보공개 청구 들어가면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에 의견 청취. 그죠? 자, 지체 없이 통지.
그 다음에 통지받은 제3자는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어. 그지? 근데 비공개 요청이 있더라도 공개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 나는 맞는 거야. 두 군데가 포인트지. 3자한테 지체 없이 통지. 그 다음에 비공개 요청해도 공개할 수 있다. 응? 그 다음에 3번은 그럼 틀렸네? 아까 나왔다. 야, 그거 얼마 전에 이미 공개된 정보야. 널리 알려져 있는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하는 거 안 된다. 근데 정당화 된다 그랬지? X. 라는 또 비용. X. 청구인. 마. 국정원 관련 정보는 다 비공개야. 다 비밀이래. 국정원. 응? 국정원 뜨면 다 비공개. 따라서 나 뭐야 이게? 나마 4번이다. 그죠? 네, 그 다음에 8번 옳은 거. 사립학교도 초중고 유치원 다 공개할 의무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거죠. 대통령령으로 뭐야? 유치원법, 응? 유아교육법, 고등학교 대학법 관련법에 따른 국공립 사립학교 모두 다 공개해야 될 의무 있는 공공기관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사립대학교, 사립초중고 대학교 다 공개 의무 있는 기관입니다. 1번이네. 그럼 2번은 아이고 어떤 청구하려는 정보에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단체다. 법적인 이해관계 없다. 이해관계 안 따진다 그랬잖아. 그리고 시민단체도 정보공개 청구권 있다 그랬잖아. 따라서 청구할 수 있는 능력, 당사자 능력, 그러니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자격 없다? 여기 틀렸잖아. 응? 따라서 거부당하면 시민단체도 다 소송할 적이 인정되는 거야. 응? 시민단체도 권리를 침해받은 게 되니까. 그래서 법률상이 없다 틀린 거고. 3번은 아까 공부했지? 부령 틀렸다고. 대통령하고 조례만으로 한정돼 있다고. 응? 총리령 부령 안 된다고. 그 다음에 4번은 응? 둘째 줄에 일체의 정보여야 돼? 일체가 정보가 아니라 뭐야? 공정한 재판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만 비공개할 수 있는 거야. 응? 재판에 관련이 있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해칠 우려 없는 것까지도 다 비공개하는 게 아니야. 아까 결정적인 건 재판에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 갖고 거부하는 건 안 되고 공정한 재판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만 공개 거부할 수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옳은 거는 1번만이다. 그 다음에 문제 9번. 갑은 시장한테 공개 청구를 했는데 20일이라도 아무런 결정을 안 내리고 있다. 그러면 이게 원래 법규정상 뭐야 돼? 신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10일 안에 또 연장하면 또 10일 연장해서 총 20일 안에는 공개하는지 안 하는지 결정을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 신청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 해주든 거부하든. 그러면 이게 전형적으로 뭐에 해당돼? 부작위지. 신청을 받고 뭐라도 응답할 의무가 있는데 행정에 아무 응답을 안 하고 있는 상태. 이게 우리가 행정소송법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부작위예요. 그렇죠? 그럼 부작위에 대해서 다투는 거. 행정심판으로는 의무이행 심판. 소송으로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이거 내야지. 그래서 그러면 1번 부작위로 본다. 응? 2번.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청구한 지 20일 이내에는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 결정 없다. 그러면 20일 지난 날부터 이의 신청하려면 며칠 이내? 청구인은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해야 돼. 60일 X 30일 안에 이의 신청해야 됩니다. 응? 근데 이거 한번 보자. 근데 30일이 지나도록 이의 신청을 안 했어. 그러면 행정심판 소송 제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 심판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부작위라면 어떻게 돼? 기간 제한 없어요. 그렇죠? 응? 행정심판도 안 거치고 가니까 바로 소송한다면 90일 안에만 기간 제한도 없잖아. 안 받지? 심판도 부작위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하는 기간 제한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 걱정할 필요도 없네.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 안 했어도 심판 소송 제기하는데 문제가 없네. 그렇죠? 응. 거부 처분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의신청하는 기간 지났다. 뭐 별 걱정 안 했대. 뭐 하면 돼? 거부 처분 있은 거 안날부터 90일 안에 의무이행 심판.
거부 처분이 있은 거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취소 소송. 그치? 할 수 있는 거지? 자, 어쨌든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아까 얘기했다. 이의 신청 안 거치고 심판 청구해도 되고, 심판 청구도 안 하고 바로 소송 가도 된다. 4번 심판 청구하려면 부작위나 거부 처분 모두 의무행 심판 청구. 그 다음에 소송은 의무행 소송 없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해야 된다. 그죠? 네. 자, 정답은 2번. 10번은 판례. 1번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도 정보공개 청구권 인정되며 설립 목적도 안 따진다. 2번 공무원이, 여기 중요한 단어는 뭐야? 직무와 관련 없이지. 그러면 이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없는 거는 사생활 영역이야. 공무원도 사생활 보호 받아야 돼. 그래서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 자격으로 뭐 행사에 참석하고 뭐 받고 한 거 이런 것까지 공개의 대상 아니다. 직무와 관련이 있는 거는 공개해야 할 대상이지만, 그래서 결국 뭐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아니다라는 문구니까 비공개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2번 동그라미. 3번은 이게 답이다. 여기서 뭐야? 답안지는, 본인이 쓴 답안지는 공개해줘야 된다. 응? 근데 채점 위원별 채점 결과 요거는 제외하고 요거는 공개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앞에 답안지는 공개 대상이야. 채점 위원별 채점 결과만 비공개. 응? 그래서 3번 이게 구분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4번은 뭐 설명 안 해도 이의 신청 안 거쳐도 된다는 얘기니까. 자, 정답 3번. 11번은 틀린 거. 1번 키워드가 한국방송공사. 정보 공개 의무 있는 기관이냐 아니냐 이거지.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도 공개해야 될 의무 있는 공공기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KBS 한국방송공사도 공개 의무 있는 특수법인에 해당한다는 게 판결. 그래서 한국방송공사 공개 의무 있는 공공기관 해당 맞고. 2번 공공기관은 공개 방법을 선택할 재량 없다 맞고. 3번 첫째 줄 대학 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 이렇게만 딱 비추고, 이거는 학생 이름 뭐 소속학교 이런 거는 안 나타나는 거다. 이거는 뭐야? 그건 시험 업무 수행을 위해서 이렇게 공개하는 것이 뭐야? 공개한다 그래도 무슨 뭐 그 시험 업무 수행 현장 지장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연구 목적으로 쓰는 거라 그는 공개해도 되는 정보야. 결론은. 응? 자, 대학 수능 시험 원데이터 결론만 알아. 결론은 뭐야? 공개 대상 이거를 알아야 돼. 그리고 짜맞춰봐. 그럼 이거 공개하더라도 어떻게 돼? 응?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연구 목적으로 활용되고,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공개하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어느 쪽이 크다고 봤을까?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부작용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반대로 써놓는 거지. 여기다 뒤에 결론을 잘못 만들어 놓고 결론에 맞추기 위해서 반대로 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수능시험 원데이터는 결론 공개 대상이다. 공개해야 할 정보다. 그러면 중간에 공개함으로써 초래될 부작용보다 공개함으로써 뭐야?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라는 얘기예요. 판례가 그렇게 본 거야. 그래서 결론은 공개해야 될 정보다. 그래서 3번이 답인 거야. 4번은 자, 뭐 첫째 줄은 문제 없고, 두 번째 줄 내가 무슨 정보 다 공개해달라는데 알맹이 빼고 부분만 공개해줬어. 일부분. 그건 일종의 뭐야? 일부 거부야. 그러니까 이거 부분 공개한 거에 대해서 승복 못하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응? 다 법으로 명시돼 있어요. 5. 정답 3번. 12번 정보 공개 틀린 거. 1번 아까 했고, 2번 정보 공개 청구할 때는 원칙적으로 이제 청구서에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 써야 되는데,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에 대해 써놔야 되는데 뭐야? 모무와 관련된 자료 일체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럼 너무 범위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해지니까 적어도 일반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어느 정보를 원하는구나 하고 그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해놔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2번 맞습니다. 3번은 자,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 목록의 7번째 항목이 법인이나 뭐 이런
기업 등의 영업 비밀에 관한 정보 이렇게 돼 있어. 그거는 뭘 뜻한데? 응? 법인 등의 경영 내지 영업상 비밀, 이게 키워드. 이거는 뭘 말한다? 응? 두 번째 줄을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게 유리한 사업 활동한 일체의 정보 내지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한대. 일체의 비밀사항 내지 일체의 정보를 말한대. 판례 맞아 이거? 응? 자, 3번 5. 그러면 답은 4번이겠구나. 4번에 모두가 틀렸을까요? 아, 여기에 키워드는 뭐야? 교도관 근무보고서. 응? 교도관이 근무보고서. 교도관의 근무보고서. 교도관들은 근무 마치면 그 근무보고서에 뭐 기재하고 뭐 해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느 교도관이 어느 때 어느 시간에 근무했는지 이런 게 다 나타나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실제 사안이 뭐야? 재수자가 그 가혹행위 당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그 증거 자료로 삼기 위해서 교도관들의 근무 보고서하고 뭐 다른 거 하고 이렇게 해서 공개 청구를 했는데 교도상이 전부 거부했어. 근데 다른 거는 공개 안 해도 되는데 교도관들의 근무 보고서는 공개될 정도다 해서 부분 공개 결정을 내린 거야, 법원이. 그래서 기억할 거는 교도관의 근무 보고서는 공개될 정보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비공개 대상 이게 아니라 공개 대상 정보. 응? 4번하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자, 옳은 걸 고르래. 1번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요거에 대해서 대법원도 인정, 헌법재판소도 인정. 근데 약간 좀 뉘앙스가 달라. 우리 대법원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에 인간의 존엄과 자유, 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등 이런 기본권 규정으로부터 도출돼 나오는 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그런 헌법상의 다른 기본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게 아니라 다른 기본권들의 바탕을 두면서도 또 하나 독자적으로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헌재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에 명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독자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거다라고까지 승격을 시켜서 말하고 있어요. 1번 5. 2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두째 줄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된다. 이게 포인트지. 응? 또 포함하는데 안 한다 그래서 2번이 X입니다. 판례에서 말한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이 중요한 단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만이야.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따라서 죽은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 법이 보호 대상으로 삼지 않아. 또 법인, 단체에 관한 정보도 이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죠. 오직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만 보호 대상. 그래서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이게 보호 대상인 거야. 응? 자, 그 다음에 4번은 왜 틀렸을까? 응? 아까 했잖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총리가 아니고, 그지? 그래서 옳은 거는 1번이다. 응? 1번. 그 다음에 문제 2번 틀린 거. 아이고, CCTV 영상 청지. 맨날 물어본 거 딱 하나. 녹화까지 할 수 있느냐? 네. 아, 녹화만 하고 녹음은 못한다. 그래서 두 번째 끝에 녹음 기능 사용할 수 없다. 요거만 잘 기억하면 돼. 응? 2번. 정보 주체가 이제 정보 수집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지. 정보 주체는 자기 어느 기관이 누가 내 정보를 수집해서 보관 처리하고 있는지 열람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정지해 삭제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다 이런 권리가 인정되지. 근데 본인이 직접 해야만 되나 대리인 시켜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끝에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네, 3번. 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자가 위법, 고의과실로 위반, 손해를 입히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건 문제가 없어요. 당연한데 포인트는 두째 줄. 이 경우 어떻게 돼? 그러면 피해를 입은 정보 주체가 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었다는 걸 입증을 해야만 배상받을 수 있다? 여기는 반대로 해놨다. 원래는 손해배상 제도의 기본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잘못을 입증을 해내야 되거든. 근데 여기는 오히려 가해자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처리자 측에서 어떻게 해야 돼? 자기네 고의과실 없다는 걸 입증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고의과실 없다는 걸 입증 못하면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여기를 잘 봐야 돼.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과실을 있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네 잘못 없다는 걸 입증해야 된다. 그 입증 못하면 배상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 3번이 답이야. 그 다음에 4번은 단체 소송 나오지. 개인정보법은 단체가 나서서 소송하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수많은 개인정보 피해자들이 있어. 그럴 때 개인정보 피해자들 먼저 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해달라고 신청을 했거나 했는데 조정이 안 되거나 뭐 거부하거나 이러면 그러면 이제 법원에 단체가 나서서 일정한 민간 소비자 단체 또는 비영리 민간 단체가 수많은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소송을 낼 수 있어요. 그 권리 침해 행위를 중단해라 뭐 이런 소송을 낼 수 있는데 그게 단체 소송이야. 단체 소송을 허용하고 있는데 그 개인정보법에 약간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소송 절차 등에 대해서 규정이 없는 것 무슨 법을 적용한다? 민사소송법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이 아니라. 그래서 맞는 거예요. 행정소송법 적용한다 그러면 X야. 민사소송법을 적용하게 돼 있어. 자, 정답 3번.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옳은 거 고르래. 1번 땡.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만 대상이라 그랬지? X. 2번. 이것도 했어. 포함한다 그랬지? 두 번째 줄 거. X. 3번. 여기서 두 번째 끝에 또 틀렸지?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하도록 돼 있단 말이야. X. 4번이네 3회. 그죠? 단체 소송 제기할 수 있는데 단체가 나서서 많은 피해자들을 대변해서 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전에 뭐부터 먼저 거쳐야 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라는데 조정을 신청하고 그 절차를 먼저 거치게 돼 있어요. 필수적으로. 그래서 이게 집단 분쟁 조정이라는 절차를 먼저 거치게 돼 있습니다. 복잡하게 집단 분쟁 조정이라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된다. 그래야만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체가 이렇게 먼저 거쳐야 될 필수 절차로 돼 있다는 거. 그래서 4번이 맞는 거야. 그 다음에 문제 4번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보자. 1번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의무적으로 신청하는 건 아니죠. 바로 소송 갈 수도 있는데 조정 신청을 해볼 수 있다. 그러면 조정 신청이 들어가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받은 지 60일 안에 뭔가 조정안을 만들어서 내놔야 된다. 3번 그러면 조정안을 만들면 개인정보 처리자하고 정보 주체한테 조정안을 제시하고 수락할지 여부를 물어봐야 된다. 그러면 당사자들은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됩니다. 15일이 지나도록 수락할지 여부를 안 알리면 거부한 거로 봅니다. 그래서 맞는데 숫자만 틀렸지 30일이 아니라 15일 안에 수락할지 여부를 알리게 됐고, 그죠? 만약에 15일 이내에 수락을 하면 사인, 서명 날인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이제 다 해결된 거로 본다. 그죠? 그래서 재판상 화해 이게 법적으로 확정 판결 받은 거와 똑같이 효력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맞다. 3번을 정답하고 문제 5번 틀린 거. 이제 뭐 낼 게 뭐 별로 없어. 1번 뭐야? 틀렸네. 포함하는데, 그지? 그 다음에 2번은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 이게 어떻게 바뀐 거야? 예전에는 공공기관만 개인정보 보호하는 법 따로, 민간이 개인정보 보호하는 거 따로 있었는데 이걸 합쳤어.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하지. 예전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 이게 따로 있었어. 공공기관만 적용하는. 근데 이렇게 합쳐서 개인정보 보호법 만들면서 이제 공공기관만 개인정보 보호 의무자가 되는 게 아니라 민간까지도 다 이 법에 적용받는 자로 확대된 거지.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중간에 거 빼고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은 누가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는 자일 때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개인도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때는 다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확대됐다는 거야. 개인정보 현행법에는.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에는 공공기관만이 아니다. 다 들어간다. 민간, 법인, 단체, 개인도 다 포함된다. 이 법에 적용받는 거로. 3번은 이거 맞지? 개인정보 열람, 처리 정지, 삭제, 파기 이런 거 요구할 권리 다 인정되고 있고. 4번 아까 뭐 했어? 여기 단체 소송, 세제지금 단체 소송 제기하려면 그에 앞서 뭐 해야 된다고? 집단 분쟁 조정이라는 절차를 먼저 꼭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한다. 응? 하는 거죠.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답은 1번이었고 6번 손해배상. 아까 나온 것도 물어본다. 1번 어때? 핵심은 둘째 줄 끝이지. 여기는 맞게 썼네. 개인정보 처리자 측에서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된다. 그치? 맞다. 그 다음에 2번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과실로 정부 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는 법원은 어떻게 돼? 3배 범위 내에 3배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만 역시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괜찮다. 그죠? 자, 3번.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고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는 2번하고 조금 다른 점이 2번은 둘째 줄에 무슨 얼마만큼의 손해가 생겼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야. 응? 그러면 어떻게 돼? 응? 그래서 문구를 이게 법조문 문구인데 둘째 줄에 2번을 보면 분실, 도난, 위변조, 훼손이 돼서 손해가 발생했다. 그죠? 이 경우는 법원은 그 발생한 손해액의 3배 이내 범위에서 배상액을 물어줘라 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거지. 응? 근데 3번은 이게 지금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이 됐는데 내 개인정보 지금 카드회사가 내 개인정보가 관리 잘못해서 유출이 됐어. 근데 나한테 지금 어떤 구체적인 피해가 생긴 건 아직은 알지 못해. 응? 이럴 경우에 어떻게 돼? 법원이 300만 원 피해액이 어느 정도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는 30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을 해서 배상하라고 결정 내려줄 수 있다는 거야. 응? 역시 이때도 개인정보 처리자가 어떻게 해야 돼?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배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근데 이 3번이 답이야. 왜 그런지 알아? 여기에 요건이 달라요. 응? 요건이 이 3번이 답이 아니라 2번이 답이다. 2번이 답이야. 2번은 요건이 어떻게 돼 있어? 그냥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고 고의 또는 중과실. 그러면 2번은 야 손해가 생겼는데 몇 배를 물어주래? 최대 3배까지. 이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표현하면 그 징벌적인 손해배상이다. 이게. 벌 주는 의미도 있어. 징벌하는 의미에서 3배 이내까지도 원래는 손해배상은 원래 발생한 손해만큼만 배상하는 거 아니야? 근데 발생한 손해보다 2배, 뭐 최대 3배까지도 배상하라고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 아니야? 요 징벌적 손해배상. 그 징벌적 손해배상에게는 요건이 뭐라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고 돼 있어. 응? 그래서 그냥 과실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건 요건이 고의 또는 중과실. 응? 그래서 셋째 줄 끝에도 뭐야?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라 고의도 중과실.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지? 그래서 이게 3배까지 손해에 발생한 손해 3배까지 하는 건 이놈의 징벌적인 거. 이거는 좀 더 그 위반이 심할 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를 요건으로 한다. 그지? 예, 그게 조금 다른 점이라는 점을 유의하더라고 한 거고. 그다음에 4번은 그냥 법조문 이에 따라 배상을 청구했을 때 사실심 변론 즉 2심 끝나기 전까지 뭐야? 청구를 1항에 했다가 3항에 따른 청구로 자기 손해가 얼마인지 명확히 자기가 밝히지 못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내 적정한 액수 배상 결정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응? 네, 그런 정도로 보면 돼. 자,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원 옮겨간다. 의무이행 확보, 실효성 확보 수단. 그러면 이제 크게 뭐야?
의무를 부과해 놓고 이행 안 할 때 장래 이행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게 강제 집행. 그 다음에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벌 주는 거 행정벌. 근데 급박한 상황이라서 의무를 미리 부과하지 않은 채 또는 미리 부과한들 목적 달성이 곤란할 때 이때 사전에 의무 부과 없이, 그러니까 의무 부과 없으니까 의무 불이행 상태도 없는 상태에서 즉각적으로 국민의 실제재산에 강제력 행사해서 필요한 상태 만들어내는 즉시 강제, 이런 것들이 주된 항목이지, 그지? 자, 관련해서 행정 강제라는 건 보통 강제 집행과 즉시 강제 두 가지를 주로 말합니다. 응? 근데 둘의 차이는 사전에 의무 부과하고 하느냐 아니냐 그 차이고, 그지? 자, 어쨌든 주로 행정강제에서 많이 내는 게 대집행. 대집행이 제일 많이 냅니다. 자, 볼까요? 1번 대집행. 대집행은 어떤 의무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거야? 대신할 수 있는 성질의 의무를 이행 안 할 때 하는 거지. 그게 바로 대체적 자기 의무야. 그러면 비대체적 자기 의무는 비대체적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지. 비대체적인 건 대신할 수 없는 성질의 의무라는 거잖아. 그거는 대집행할 때 대체가 대신하는 거니까 대집행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지. 대집행 가능하지 않다.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없는 의무야. 비대체적인 거. 그 다음에 2번 토지 건물의 인도 의무. 요거 밑줄. 토지 건물의 인도 의무는 비우고 나가라 이거거든. 너 나가라. 응? 그죠? 근데 이거는 대신 나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 비대체적인 의무야. 그러면 대집행 안 돼. 그렇죠? 그러면 2번 잘못됐지? 첫째, 그때 대체적이란 말 X. 비대체적이야. 그래서 대집행 대상 안 되는 거야. 대집행 대상이 되는 의무는 오직 대신할 수 있는 성질의 의무. 대체성이 있는 의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정도. 3번의 키워드는 부작위 의무야. 하지 말아야 될 의무. 부작위 의무 대신할 수 있어 없어? 부작위 의무 대체성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뭐야? 대집행할 수 없는 거죠. 응? 근데 방법은 한 번 더 의무를 다시 부과하고, 어떤 의무? 대신할 수 있는 의무를 한 번 더 부과하고 그 다음에 이행 안 하면 그 다음에는 대집행할 수 있어. 근데 대신할 수 있는 의무를 한 번 더 부과하려면 법에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야 돼. 그래서 법에서 자 지금 뭐뭐 금지 규정을 위반해서 뭘 설치를 해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철거해라는 대신할 수 있는 의무를 한 번 더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으면 철거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하면 대집행할 수 있는데, 그런 규정이 없으면 철거 명령을 못 내리니까 대집행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3번 부작위 의무, 희정 명령 등 대체성 있는 의무를 한 번 더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면 대체성 있는 의무가 없는 거니까 대집행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응? 그 다음에 4번은 거기 불가증력 발생할 것, 이게 키워드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상대방한테 이제 대신할 수 있는 의무 철거 명령 내렸어. 근데 철거 명령 받고 30일 안에 철거해라. 근데 상대방은 철거 명령에 불복하면 언제까지 소송할 수 있어? 90일. 그럼 아직 소송할 수 있는 기간 남았으면 철거 못 들어가나, 행정기간? 30일 이내에 철거 안 하면 그 다음에 뭐야? 대집행 영장 통지하고 그것도 철거할 수 있는 거지. 꼭 상대방이 철거 명령에서 소송할 수 있는 기간 다 지나서 이제 소송 못하게 됐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그 뒤에 철거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아니다 이거지. 그 철거 명령에 상대방 소송할 수 있는 기간 지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는 건 요구되지 않는다는 거지. 응? 상대방 소송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남아있어도 의무이행 기간 지났다 그러면 대집행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응? 그래서 철거 명령에 불가증력이 생겨야만 대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 없고 그런 걸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응? 5. 자, 답 2번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 틀린 거 1번 퇴거 의무. 이것도 누가 대신할 수 없는 의무. 대상이 못 되는 거지. 1번이네 답이. 응? 퇴거 의무는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거야. 본인이 안 하면 대신할 수는 없고 대신에 뭐야? 신체를 잡아 강제로 끌어내야 되는데 이거는 대집행이 아니고 직접 강제라고 하는 조치로서 따로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야. 응? 자, 1번 X 답 나왔고 2번은 자, 첫째 줄 중간에 법이 뭘 하도록 규정해놨대? 행정 대집행을 하도록 규정을 해놨대. 그거는 야 번거롭게 뭐 소송 법원의 힘을 빌리지 말고
행정기관 네 스스로 강제해서 해결하라고 써놓은 거야, 법이. 그럼 그 방법만 써야지. 법원에다가 해결해달라고 소송 못 낸다는 얘기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청구. 행정 대집행 절차 인정. 그러면 행정기관 네가 스스로 해결해라. 그래서 민사소송 내 가지고 법원대로 해결하려고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3번. 자, 대집행할 내용과 범위. 너 어디까지 어디까지 철거할 거다. 어디가 철거할 부분이다. 이거 원래는 대집행 계고장 보낼 때 거기 써 있어야 돼. 구체적으로. 근데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 계고장 보낼 때는 좀 불분명하게 돼 있어도 계고장 보내기 전이나 계고장 보낸 후에 또 따로 또 보낸 문서에 어느 부분이 철거할 부분이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서 상대방이 충분히 알 수 있게 돼 있다면 계고장에는 좀 불충분하게 돼 있어도 괜찮다는 취지. 응? 그래서 3번 맞고. 그래서 반드시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4번. 판례는 원래 절차상 어떻게 돼 있지? 대집행 조치 들어가려면 상대방한테 먼저 철거 명령 같은 거 먼저 내리고 상대방이 기한 지나도록 의무를 이행 안 하고 그 다음에 의무 이행 안 하는 거 내버려 두는 게 공익을 심히 해치고 이런 요건이 충족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집행 하겠다고 이제 계고장을 그 다음에 보내는 거잖아. 근데 판례는 한 장의 문서 속에 철거 명령 내리고 기간만 많이 주면 그 기간 지나도록 자진 철거 안 하면 강제 철거 들어간다고 계고하는 내용의 조치를 한 장의 문서 속에 같이 보내도 다 인정, 요건 갖췄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한 장의 문서 속에 철거 명령과 계고 조치를 같이 해도 된다. 결합해서. 이런 취지죠. 충분히 그 철거 명령에 이행할 기간과 계고하는데 또 이행할 기간 이거 다 합쳐서 충분히 기간만 준다면 하는 조건하에. 그래서 정답은 1번. 응? 틀린 거 오라죠? 근데 3번은 틀린 거. 이게 또 철거 명령을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돼? 계고장을 또 한 번만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보내는 게 현실이다. 1차 계고장, 안에 2차 계고장, 3차 계고장, 세금만 내도 1차 독촉장, 2차 독촉장 계속. 그런데 맨 첫 번째 한 계고 조치만 상대방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효과를 갖는 거지. 그 뒤에 2차, 3차 하는 건 뭐야? 앞서 부과한 의무를 빨리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의미일 뿐 새롭게 의무를 부과하는 건 아니다. 날짜만 연기해 주는 거지. 응? 그래서 첫 번째 1차 계고만 처분성이 의무 부과하는 처분성이 있어서 그것만 소송 대상. 반복된 2차, 3차 계고는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처분으로 안 본다. 따라서 1번 2번은 대집행하는 때 워낙 급박한 상황이면 2단계 생략할 수 있어. 계고하고 영장통지. 응? 대집행 절차가 4단계 아니야. 개통실비, 계고, 영장통지, 실행, 비용 부과징수. 근데 앞에 2단계 계고와 영장통지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응? 급박할 때는. 그래서 3번은 비용은 대집행에 들어간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거다. 의무자한테 부과하죠. 안 내면 세금 강제징수하는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대집행 비용을 안 낸다 그래서 법원에다가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거 안 돼요. 행정기관이 스스로 강제징수하면 되잖아. 그래서 대집행 비용 강제징수. 이거 대집행법이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3번 맞고. 4번은 자 앞에 대집행이 완료됐대. 철거 끝났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이제 그 앞선 계고, 영장통지 이거 취소해달라고 소송하는 건 무의미해졌어. 그치? 그치만 뭐는 얼마든지 가능해. 위법한 조치들 때문에 피해 입었다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지. 취소해달라고 소송하는 건 무의미해졌지만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지. 즉 둘째 줄에 취소 판결 있든 없든 취소를 받는 게 손해배상 받는 요건은 아니에요. 따라서 둘째 줄에 취소 판결 없더라도 취소송도 못하게 됐어. 취소 판결 없어도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4번이 X. 자 이번에는 4번. 이번에는 이행강제금. 옛날에는 집행벌이라고 불러오던 거 추세는 이행강제금으로 내니까. 이행강제금은 주로 옛날에는
대신할 수 없는 의무를 이행 안 할 때 써왔어. 즉 비대체적인 의무. 근데 요새는 뭐에도 써? 대체성 있는 대신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 안 할 때도 쓸 수 있어요. 자, 이게 차이지. 대집행은 오직 대신할 수 있는 의무 이행 안 할 때만 쓰는 수단이야. 근데 이행강제금은 대신할 수 있는 의무건 대신할 수 없는 의무건 다 쓸 수 있다는 거야. 그 대표적인 예가 철거명령, 대신할 수 있는 의무인데 건축법상 철거명령을 받고 철거 안 하면, 자진 철거 안 하면 행정위원회에 선택할 수 있어. 대집행을 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지. 그지? 그래서 1번 어때? X야. 1번 답이야. 없다가 아니라 대체적, 이게 키워드지. 대신할 수 있는 의무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 응? 그 다음에 2번 이행강제금은 뭐 하려고 부과하는 돈이야? 장래 의무를 이행할끔 만들기 위해 부과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행정벌은 과거 의무 위반한 거에 대해서 제재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야. 둘은 성격이 다른 거야. 이행강제금은 벌의 한 종류가 아니거든. 성격이 다른 건 어떻게 돼? 같이 부과해도 이중처벌로 안 봐. 그래서 병과할 수 있다. 응? 같이 부과해도 된다. 그 다음에 3번은 건축법에 보면 자, 상대방이 철거명령 받고 자진 철거를 안 해? 그래서 행정위원회는 어떻게 했어? 이행강제금을 일단 부과를 했어. 그랬더니 상대방이 이행강제금 부과하니까 그때서야 자진 철거했어. 의무를 이행했어. 그래도 의무 이행했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무를 이행했으니까 추가로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안 되지만 이미 부과된 건 징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된다. 맞습니다. 4번은 이행강제금 내야 될 의무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이거는 승계되는 거다 아니다? 안 된다. 일신 전속적인 의무다. 이행강제금은 승계 안 되는 거. 과징금은 승계되는 거. 응? 여러 번 얘기했죠. 자, 그래서 그치 승계 안 되는 거다. 맞고 따라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 이건 당연히 무효고 왜냐면 승계될 수도 없는 거니까. 승계될 수 있는 거라면 사망한 사람한테 부과한 건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겠지만 승계할 사람이 없는 거지? 그럼 이건 무효로 보는 거죠. 응? 그래서 맞고 그래서 정답은 틀린 거 1번이었네요. 네. 그 다음에 문제 5번 강제집행 전반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거 3개 있다. 요거는 이제 두째 줄에 직접 강제라는 조치에 예 맞느냐 이거지. 직접 강제 조치가 몇 개 안 돼요. 얘가 직접 강제라는 게 이게 예외적으로만 몇몇 법률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뭐야? 강제 퇴거. 응? 또 뭐 있어? 영업소 강제 폐쇄 한 2개 정도? 그죠? 불법 체류자 강제 퇴거시키는 조치. 응? 그 다음에 영업소 강제 폐쇄시키는 조치. 이런 게 대표적으로 직접 강제 조치의 예다. 그러면 직접 강제는 국민의 신체 재산에 강제력을 써가지고 바로 필요한 상태를 만들었는데 즉시 강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그렇지. 직접 강제는 먼저 의무를 부과해 놓은 거야. 의무를 먼저 부과해 놓고 기다려봤는데 이행 안 하니까 행정위원회 신체 재산에 강제력을 써서 필요한 상태 만드는 거. 근데 즉시 강제는 사전에 의무 부과 없이 하는 거라 이거하고 기본적으로 다른 거죠. 응? 자, 그 다음에 2번은 첫째 줄 납세, 그러니까 세금 내야 될 의무자가 아닌 3자 재산을 압류하면 국세징수법에 보면 누구 재산만 압류하도록 명시돼 있어? 의무자 본인 재산만 압류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의무자 본인의 재산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재산을 압류했다면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을 압류한 게 돼서 그건 무효다 하는 얘기입니다. 2번 나 옳은 거야. 가나 오라요 다. 응? 그 다음에 다는 응? 자 의무자 재산 압류한 거 맞는데 거둘 세금액보다 더 많이 더 액수가 더 금액 가치가 더 많이 나가는 재산을 압류했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그 압류 조치를 무효로 본다? 그렇진 않다. 응? 그래서 첫째 줄 끝에 압류한 재산 가액이 그러니까 압류한 재산 가치가 징수할 세금액을 초과했다는 이유만 갖고 그 압류 조치를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건 틀렸네. 당연 무효인 처분이다. 당연 무효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틀렸고 라는 중요한 단어가 무슨 단어?
앞에 누가 하느냐는 중요한 게 세무서장이 하든 자산관리공사 하든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공매 통지가 중요한 거예요. 공매 통지. 그러면 결정해서 공매 통지는 처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공매 통지는 그 뒷단계인 공매 처분하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되는 절차적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긴. 자, 그래서 이 둘을 잘 정리. 자, 우리가 강제징수 절차에 이제 앞에 독촉하고 그다음에 뭐야? 재산 압류하잖아. 압류한 뒤에 이제 공매를 한단 말이야. 이거는 강제로 재산 팔아넘기는 건 권력적인 조치로서 권리 변동시키는 효과를 가진니까 처분이에요. 근데 요 단계 압류해 놓은 재산을 공매에서 팔아야 되겠다고 결정하고 의무자한테 결정 났다고 통보해 주는 게 있어. 이게 공매 통지야. 응? 즉 너 압류한 재산 공매하기로 결정 났어 하고 통보해 준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알려주는 의미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 통보받으면 상대방은 뭐 한다? 아, 이게 진짜 경매로 파는구나. 팔기로 결정 났구나. 그러면 그걸 원치 않으면 동구에다가 세금 낼 기회를 주고자 알려주는 것뿐이야. 이거 알려주는 것 자체에서 상대방의 뭐 재산에 아무런 권리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매 통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공부하는데 이거는 처분 아니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처분은 아니지만 법이 어떻게 해서 이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려면 강제로 팔아넘기려면 반드시 이거를 하고 나서 하래. 공매 통지를 하고 나서 공매 처분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공매 처분을 하기 위한 뭐야?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적 요건이야. 요건. 응? 절차적 요건. 그러니까 이 공매 통지를 안 하고 공매 처분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 공매 처분은 절차를 안 거치고 한 게 돼서 공매 처분은 하자 있는 처분이 된다는 거지. 응? 그래서 따라서 여기다 연결하면 공매 통지 없이 안 하고 또는 해더라도 제대로 안 거치고 공매 처분한 경우 하면 뭐야? 절차상 하자가 있는 공매 처분이 돼서 뭐가 된다고? 위법. 응? 위법이 되는데 위법 정도는 무효로는 안 보고 취소 사유. 이렇게 정리하면 돼. 그래서 공매 통지는 두 가지. 처분은 아니다. 그런데 절차상의 요건으로서 공매 통지를 안 거치고 바로 공매 처분하면 취소 사유에 있는 위법한 공매 처분으로 된다. 이렇게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명 다 했네. 공매 통지는 처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틀렸지? 응?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거 없어. 처분 아니다. 그럼 마는 그치 무효는 아니다. 거쳐야 되는 절차인데 안 거치고 공매 처분했어도 무효는 아니고 취소 사유. 그래서 마도 X. 그 다음에 야 이게 막 세금 부과받고 막 재산 압류당하고 공매 처분 당하는 납세 의무자 승복 못하겠대. 소송 갈 수 있어. 근데 소송하기 전에 반드시 뭐 해야 돼?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절차를 먼저 거치게 돼 있지. 그 절차가 선택사항이 있어. 그치 뭐야? 응? 국세청장한테 심사 청구하는 방법 아니면 또는 뭐야? 조세 심판원장에게 심판 청구를 하는 방법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결정 받아보고 그 결정을 거치고 나서야 법원에 소송 낼 수 있어. 그래서 이거는 필수적 심판 전시주의의 예지 몇 안 되는 그죠? 그래서 반은 오르네. 그렇죠? 응? 그러니까 틀린 거 고르라는데 틀린 거. 그죠? 다라마. 3번이네요. 3번. 응. 그 다음에 6번. 이제 즉시강제로 또 넘어가보자. 즉시강제 틀린 거. 1번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거다. 이거 맞는 거지. 응? 그러니까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하는 거니까 의무불이행이라는 건 없는 거야. 그런 점에서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할 때 하는 강제집행하고는 다른 거다. 1번. 2번 이게 답이네. 즉시강제 급박한 상황에서 하는 거 맞아. 아무리 그래도 이 즉시강제 조치라는 건 국민한테 의무도 부과 안 하고 뭐 하는 거니까 그냥 바로 들이닥쳐서 막
예? 전염병 환자야 이리 와 강제로 끌고 가서 막 강제 수감 격리 치료하고 하잖아. 국민에게 예측 가능하지 않게 불이익을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법치 국가에 있어서 아주 예외적인 거다 하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급박해도 법의 근거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법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조치로 봅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 없어도 가능. 이거 틀렸어요. 반드시 명시적인 법적 근거 있어야만 한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국민의 신체재산 국민에게 강제하는 건 예외 없어. 무조건 법에 근거 있어야 돼. 강제는 무조건 법에 근거 있어야 된다. 2번 X. 이거는 3번은 무기 사용, 수갑 사용 이런 게 다 즉시 강제야. 대표적인 예. 자, 아까도 공부했지만 즉시 강제는 성격이 뭐야? 권력적 사실행위야. 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성 인정돼 안 돼? 된다 그랬죠? 아까 판례가 명시적으로도 아까 뭐였어? 경찰이 서신 검열한 거 권력적 사실행위 하면서 이거 처분이라고 인정했다고. 근데 이것도 논리 똑같잖아. 처분성은 있어서 소송 대상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즉시 그냥 금방 끝나. 그러면 소외이익이 없어서 실제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는 안 될 게 많을 거고, 뭐 계속되고 있을 때만 소송을 통한 구제가 의미가 있고, 계속 금방 끝나는 건 주로 구제 방법 뭐겠어? 위법하게 행해진 조치 때문에 손해 입었다고 손해배상 청구해서 금전적 구제가 현실적인 구제 방법으로 많이 될 수밖에 없겠지. 자, 어쨌든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성 인정. 그 맞고. 따라서 답은 2번. 그 다음에 이제 행정조사도 또 한번 거쳐보자. 일단 한 번씩 쭉 본 다음에 또 반복. 그래서 행정조사 옳은 거. 행정조사할 때 영장이 있어야 돼? 없어도 돼? 학자들에게 여쭤보죠. 근데 이 구체적 사건에서 우편물 통관 검사에서 판사로부터 영장 안 받고 막 우편물 개봉해보고 막 이거 하는 거 있지? 이거 영장 없이 하는 거 위법이라고 봤어요? 아니라 그랬어? 아니라 그랬어. 이거는 행정조사에 해당하는 조치고, 이게 이제 수사상의 강제 처분하는 거는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영장 없이 하는 거 위법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따라서 1번 X예요. 진행되었다라 두째 줄. 영장 없이 그러니까 기억할 때는 우편물 통관 검사. 그 다음에 뭐야? 영장 없이 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따라서 1번 X. 그 다음에 2번도 꼭 앞에 세무조사하는 거 처분이다 아니다? 처분이다. 근데 아직 세무조사도 안 했어. 세무조사하기로 결정만 내렸어. 그래도 이거 처분이다. 세무조사하기로 결정만 내려도 조사 대상자로 결정된 자의 여러 가지 의무가 발생한대요. 그래서 세무조사 결정만도 처분이다. 딱 기억할 때는 세무조사 결정 이거 뭐래? 국민의 권리, 납세 의무자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에 따른 행정적 아니라는 게 행정작용이므로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게 판례야. 따라서 2번도 X, 3번은 행정조사 기본법은 행정기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만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고, 다만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서 하는 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어. 그래서 3번도 X지. 그러니까 일단 두 번째 줄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서 하는 조사, 다른 말로 임의조사라고도 하지. 이거는 법에 근거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없어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남는 건 뭐야? 강제로 하는 조사지. 강제조사는 첫째 줄에 해당이 되는 거야. 다른 법령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을 때만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3번 되게 4번이 답이지. 행정조사 기본법은 조사의 목적을 어디에 두래? 위반행위 적발해서 처벌하는 거에 중점 두지 말고 예방하는 데 단속을 둬라. 그죠? 법령준수 유도에 중점을 두라고. 이 4번이 정답. 문제 8번 틀린 거 1번 오다 X다. 공동조사 의무사항이야. 할 수 있다가 아니야. 공동조사 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국민에게 불편을 그러면 할 수 있다라면 공동조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럼 국민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 공동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거야. 그래서 1번 X야. 2번은 행정조사 기본법은 숫자가 나오면 다 7이야. 그치? 그러니까 조사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조사 대상자에게 당신 조사 대상, 여기 조사할 예정이니까 언제까지 조사 나갑니다 하고 미리 7일 전까지 통지서 보내게 돼 있어요. 그죠? 7일 전까지 서면 통지하게 돼 있고, 원칙, 물론 예외가 있어. 그치? 어느 때? 미리 7일 전에 미리 서면으로 통지 안 하고 조사해도 되는 경우. 자발적인 협조 얻어서 하는 조사는 미리 통지 안 해도 돼. 그냥 당장 가서 말로 몇 마디 하고 동의 얻어서 하면 돼. 또 그거 말고도, 응? 미리 조사하겠다고 통지하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증거인멸 같은 거 한다든지, 그치? 또 어떤 경우 있어? 업무 시간이 아니야. 긴급한 경우 있고, 뭐 그런 게 세 가지 경우 있어. 자, 그 다음에 3번은 자발적인 협조 얻어서 하는 조사는 조사에 응할 거냐고 다양한 방법으로 물어보게 돼 있고, 대답 없으면 거부로 본다. 여기서 키워드는 거부야, 거부. 응? 셋째 줄에 동의가 아니라 거부. 그 다음에 4번은 역시 7일 조사 결과 확정한 뒤로부터 7일 안에 통지해줘야 된다. 결과 다 행정조사 기본법은 예외 없이 다 숫자 7이다. 그 다음에 9번 10번까지. 자, 10번 9번부터 또 반복, 대집행으로 또 다시 돌아왔다. 대집행 틀린 거 아까 나왔다. 1번 토지건물 인도 의무 대신할 수 없는 의무. 그러니까 5 비대체적인 거지. 2번 대집행할 수 있는 권한자는 누구야? 처분청만이야. 애초에 의무를 부과한 권한 가진 행정청만이야. 처분청. 감독청은 그럼 상급 감독청은 특별한 규정이 따로 있지 않는 한 대집행할 수는 권한자는 안 돼. 상급 감독청 X, 응?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는 한은 직접 대집행 실시할 수 있는 권한자는 아니야. 다만 하급기관에 왜 대집행 안 하고 내버려 두냐, 빨리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이게 감독권만 가지고 직접 대집행은 못한다 이거지. 그래서 감독청은 제외, 응? 특별한 규정이 있다는 말이 없는 한. 3번은 비용은 의무자로부터 부과 징수하고, 4번은 실행 다 끝나버린 뒤에는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하는 건 소외이익 없다. 뭐 당연한 얘기고. 자, 그 다음에 10번 강제집행 여러 가지 묶었다. 대집행, 이행강제금 뭐 이런 거 다 묶었다. 그죠? 틀린 거 1번 어때? 자, 1번은 대집행 조치 첫 단계 계고 뭐 이렇게 대집행 조치 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대집행할 수 있어요? 3가지. 첫째, 대신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을 것, 의무 불이행하고 있을 것, 그지? 두 번째는 그 의무 불이행하는 거 내버려 두는 게 심히 공익을 해칠 것. 세 번째는 다른 수단 가지고는 의무 이행 확보가 곤란할 것. 이렇게 3가지 요건이 충족됐을 때 대집행 조치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중에 문제가 된 사건이 상대방이 어떻게 돼 있어? 1번 허가 안 받고 도로에다가 광고물을 설치했지. 응? 그래서 이건 불법 설치야. 그래서 뭐야? 광고법안 철거해라 하고 철거 의무를 부과한 거야. 그러면 일단 철거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대. 그러면 첫 번째 요건은 충족된 거야. 대신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어. 그런데 이게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는 게 심히 공익을 해치느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 광고판을 철거 안 하고 있는 상태만 갖고는, 허가 안 받고 이거 설치했는데 철거 안 하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심히 공익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판례야. 그래서 그 대집행을 수는 없다는 거야. 요건이 충족이 안 돼서. 그래서 도로조명허가 안 받고 광고물 설치, 요 사실만 갖고는 심히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행강제금 둘째 줄 대신할 수 있는 의무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아까 했잖아. 그러니까 2번 틀렸지.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대신할 수 있는 의무, 철거 명령 안 따르면 대집행할 수도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도 있고 행정청이 선택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정해놨다고. 그래서 이행강제금 대체적 의무, 대신할 수 있는 의무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다. 2번 답. 3번은 아까 나왔어. 강제 퇴거시키는 거,
영업장 폐쇄시키는 거 직접 강제. 4번 뭐 나왔어? 딱 눈에 띄는 단어 공매 통지. 처분이냐 아니냐 묻네요. 공매 통지는 처분 아니다. 여기는 옳게 썼네. 응? 처분 아니라는 말이지. 그래서 답은 1번이요. 아니야. 2번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뭐 대집행서부터 해서 이제 거의 반복적인 얘기가 쭉 나오니까 좀 더 빨리 할 수 있고, 뒤쪽에 이제 행정벌 쪽이 또 이제 새롭게 나오는 주제. 그러면 부지런히 해서 다음 시간에는 뭐 손실보상, 손실보상 뭐 이렇게 좀 많이 나가봐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이 멀어. 부지런히 소송까지 하고 그 다음에 3단계 모의고사까지 다 풀어봐야 되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봅시다. 안 되면 보강 시간을 가지고서라도, 그래서 3월 달 시험 보기 전에 다 풀어보고,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판례, 뭐 좀 새 판례 이런 거 조금 해보고 해서 시험장에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자,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도록 하죠.